집이 구업인데도요? 네, DSR 규제 때문에 집값이 아니라 소득을 보거든요. 아이, 그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연금 200만 원으로는 대출을 많이 받기 어려우세요. 퇴직 공무원의 연금 200만 원으로는 대출 한도가 너무 낮았습니다. 집 한 채가 전부였는데 그게 은행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우스 푸어. 그 단어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61살에 30년간 다닌 공무원 생활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준비해준 작은 케이크 앞에 앉아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하고요.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오전에 늦잠을 자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고 아파트 단지 안공원을 천천히 걷다가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스스로를 참 잘 준비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이 동네에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아파트 한 채가 2억도 안 됐었는데 지하철 노선이 들어오고 큰 병원과 마트가 생기면서 지금은 9억에서 10억 가까이 올라 있었습니다. 집 한 채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는 동안 저는 그 집 안에서 30년 가까이 살면서 두 아들을 키웠고 아내와 함께 밥을 먹었고 명절이면 어머니가 오셔서 머무르셨습니다. 벽지가 바뀌고 싱크대가 바뀌고 아이들 방의 책상이 바뀌는 동안에도 이 집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이 집에 대해 걱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퇴직금도 받았고 62살이 되면 공무원 연금도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딱 1년만 버티면 매달 연금이 들어온다. 둘째도 직장을 잡았으니 이제는 우리 부부 둘이서만 살아가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큰아들 결혼 문제가 마음 한켠에 걸리기는 했습니다. 32살인 큰아들이 사귀는 여자가 생겼다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전세금은 얼마나 해줘야 하나? 결혼식 비용은 어떻게 되나? 퇴직금이 얼마나 남아있나? 머릿속이 조용히 바빠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1년쯤이야 퇴직금으로 버티면 되지 않겠냐? 집은 있으니까 월세 걱정도 없고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뭐가 문제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이 집에서 늙어가면 되잖아요. 아내가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그렇게 말할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당연한 미래라고 믿었습니다. 30년을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 남은 시간은 조용하고 안락하게 흘러갈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생각보다 훨씬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멀리서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기쁜 소식처럼 찾아왔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오랜만에 누려보는 자유였습니다. 늦잠을 자도 되고 아무 약속 없이 하루를 보내도 되고 아내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하다가 쿡밥 한 그릇 먹고 들어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알람 소리에 눈을 뜨던 사람이 처음으로 햇살이 방 안에 들어올 때까지 누워 있어도 된다는 게 처음엔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조금씩 다른 감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건 퇴직하고 나서 대여섯 달이 지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퇴직금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습니다. 분명히 받아뒀던 목돈인데 숫자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크게 쓴 것도 없는데 싶어서 지난 몇 달치 지출 내역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마트에서 쓴 것, 병원 다녀온 것,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경조사비, 거기에 아내 생일에 외식 한 번 한 것까지 더하면 한 달에 150만 원은 훌쩍 넘어 있었고 200만 원 가까이 나간 달도 두 번이나 됐습니다. 딱히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나갔습니다. 저는 지출 내역을 닫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연금이 나오려면 넉 달이 남아 있었고 그 넉 달 동안 이 속도로 쓰면 퇴직금이 얼마나 남을지 머릿속으로 계산이 자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큰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 얘기가 슬슬 구체화될 시점이었습니다. 전세금은 얼마를 해줘야 할지, 결혼식 비용은 어떻게 분담이 될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만 저는 억지로 그 생각을 잘라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잠깐 긴장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금만 나오면 안정이 된다. 그 한 문장이 마음속에 버팀목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내가 잠든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불안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너무 작았지만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하기엔 조금 걸리는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가슴 한켠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동훈이가 집에 온 건 퇴직하고 나서 7달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소파에 앉더니 머뭇머뭇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32살이 다 되도록 결혼 얘기를 안 꺼내서 속으로 걱정을 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그래, 언제? 내년 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내가 좋아하며 언제 데려오냐고 물었고 그날 저녁은 오랜만에 집안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동훈이가 자리를 잡고 앉은 채로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더 있다는 걸 저는 눈치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전세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동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상대방 집에서 5천만 원을 보태줄 수 있다고 했어요. 동훈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모아둔 게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전세가 3억 5천짜리 집으로 보고 있는데 상대방 집에서 5천만 원 보태준다고 했어요. 동훈이가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나머지는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고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동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직접 숫자를 부르지 않고 저한테 묻는다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5천 원 해줄게. 동훈이가 감사합니다. 아버지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축의금으로 먼저 충당하고 모자라는 건 양가에서 반반씩 나누기로 했어요. 저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요즘 방식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조용히 숫자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안방에 앉아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전세 지원 5천만 원, 거기에 결혼식 비용 중 축의금으로 메우고 남는 몫까지 생각하면 실제로 제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6천만 원을 훌쩍 넘을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퇴직 후 지금까지 나간 생활비를 빼고 앞으로 연금이 나오기까지 남은 몇 달치 생활비를 또 뺐습니다. 남은 숫자를 보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집이 있으니까 괜찮다. 저는 그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집이 있으니까. 9억짜리 집이 있으니까. 그 한마디가 그날 밤 저를 겨우 붙잡아 줬습니다. 하지만 계산기 화면에 찍힌 숫자는 제가 눈을 감아도 한동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이듬해 봄에 치러졌습니다. 하객들이 웃고 사진을 찍고 동훈이와 며느리가 나란히 서서 인사를 하는 동안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가 교차했습니다. 기쁘고 뿌듯하고 그리고 어딘가 조용히 무거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전세 지원금 5천만 원이 빠져나간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 결혼식 비용 중 축의금으로 메우고 남은 부적분도 우리 쪽 몫만큼 정산이 됐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해졌습니다. 퇴직수당에 그동안 모아둔 저축을 합쳐봐야 그리 넉넉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6천만 원이 넘는 돈이 한꺼번에 나가고 나니 남은 돈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 있었습니다. 퇴직 이후 지금까지 꼬박 빠져나간 생활비까지 더하면 통장 숫자가 무서운 속도로 얇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통장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는 옆방에서 이미 잠이 든 것 같았고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면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62살이 되면 매달 연금이 들어오고 그때부터는 안정이 된다. 그 생각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생각이 예전처럼 단단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금이 나오기까지 아직 몇 달이 남아 있었고 그 몇 달 동안에도 생활비는 계속 나갈 것이었습니다. 관리비도 나가고 보험료도 나가고 약값도 있고 경조사비도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대충 계산을 해봤습니다. 연금이 나오기 시작해도 생활비와 관리비와 세금을 다 내고 나면 매달 빠듯하거나 모자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빠듯한 것과 모자라는 것은 다릅니다. 빠듯하면 아끼면 되지만 모자라면 어딘가에서 꺼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꺼낼 현금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 불빛이 보였습니다. 30년 가까이 살아온 이 동네, 이 집, 이 창문에서 바라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집값은 올랐다고 했습니다. 9억이라고도 하고 시세에 따라서는 10억에 가깝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값은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집은 있었지만 손에 쥔 돈은 자꾸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두 가지가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저는 식탁에 앉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어림잡아 계산하던 것들을 이번엔 직접 써내려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마침 장을 보러 나간 참이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항목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식비,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교통비, 경조사비, 병원비. 한 줄씩 쓰다 보니 항목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대충 잡아도 한 달에 150만 원은 넘었고 조금이라도 특별한 일이 생기는 달이면 200만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면 매달 200만 원 안팎이 들어올 것이라고 대략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활비를 내고 나서 50만 원 남짓이 남는 구조였습니다. 빠듯하지만 버틸 수는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계산을 이어갔습니다. 관리비는 계절에 따라 오를 수 있었고 아파트 보유세도 매년 내야 했습니다. 재산세, 집값이 올라 있으니 세금도 그만큼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낸 재산세 고지서 금액을 떠올려 봤습니다. 연간 15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고 그걸 월로 나눠서 매달 지출에 포함시켜 보니 연금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는 여유가 생각보다 훨씬 작아졌습니다. 잘못하면 매달 연금이 부족하거나 겨우 맞추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저는 숫자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알았습니다. 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밖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종이를 접어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아내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만 시킬 것 같았습니다. 다녀왔어요. 아내가 장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응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랍 안에 접어 넣은 그 종이가 한동안 머릿속에서 펼쳐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이 끝나갈 무렵 우편함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였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나오는 것이었고 직장 다닐 때는 그냥 세금이니까 내는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봉투를 뜯고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15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금액 자체가 갑자기 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가격도 올랐고 그에 따라 세금도 조금씩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닐 때는 월급이 들어오니까 이 정도 세금은 그냥 나가는 돈으로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들어오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150만 원이 넘는 돈이 한꺼번에 나가야 한다는 게 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지서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재산세는 1년에 2번 나눠서 냅니다.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그러면 2번 합쳐서 연간 150만 원이 넘는 돈이 세금으로만 빠져나가는 겁니다. 월로 따지면 매달 15만 원 안팎이 세금 명목으로 나가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연금에서 생활비를 빼고 관리비를 빼고 보험료를 빼고 거기에 재산세까지 월 환산으로 더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거나 빠듯한 수준이었습니다. 빠듯한 게 아니라 어떤 달은 모자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고지서를 다시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이 집에 30년을 살면서 이 집 때문에 세금을 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 집이었고 살고 있는 집이었고 당연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은 저한테 매달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비로, 세금으로, 보험료로. 집이 저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집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날이었고 단지 안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풍경이었습니다. 집값은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 집값이 지금 제 삶을 편하게 해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짓누르고 있는 건지 그날 처음으로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나서 며칠 동안 저는 같은 생각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연금이 나와도 빠듯하고 현금은 줄어들고 세금은 매년 나가고 관리비는 오르고 집은 있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느 날 오후 아내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아파트 단지 앞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부동산이었습니다. 이 동네에 이사 왔을 때부터 있던 곳이었고 사장님도 저희 단지 사정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수 씨. 오랜만이네요.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집을 내놓을까 해서요. 사장님이 잠시 눈을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몇 호예요? 제가 동호수를 말하자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얼마에 내놓으실 거예요? 저는 요즘 시세를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같은 라인 지난달에 하나 나왔는데 9억 2천에 내놨어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9억 2천이면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거기서 더 작은 집으로 옮기면 차액으로 여유 자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도 9억 2천으로 내놓겠습니다. 사장님이 알겠다고 했고 저는 매물 등록에 필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동산 문을 나서면서 저는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집을 판다는 게 이렇게 짧은 대화 몇 마디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후련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나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나 오늘 부동산에 집 내놨어. 아내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잘 팔릴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팔리겠지.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얼마나 틀린 것이었는지는 며칠 지나지 않아 알게 됐습니다. 매물을 내놓고 나서 저는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들었고 지하철도 가깝고 병원도 있고 마트도 있으니 금방 연락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역시 조용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전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문의 온 거 있나요? 사장님이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없어요. 요즘 워낙 조용해서요. 저는 그렇군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워낙 조용하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아직 사흘밖에 안 됐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사장님이 차를 한 잔 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이 단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거래가 많이 줄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찻잔을 내려다봤습니다. 가격 문제인가요? 사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조금 기울이셨습니다. 가격도 있고 그냥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금리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거기다 요즘 신축 선호가 워낙 강하다 보니 구축은 입지가 좋아도 더 힘들어요. 집값만 해도 부담인데 입주하면서 인테리어까지 해야 하니까 사람들이 더 안 사려고 해요. 대출 규제도 계속 바뀌고 세금 정책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들 눈치만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동산 창밖을 봤습니다. 단지 아니한적했습니다. 평일 낮이라 그런 것이기도 했지만 어딘가 조용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단지 입구 쪽 게시판을 봤습니다. 매물 안내 전단지가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 말고도 같은 단지에 내놓은 집이 여러 채 있다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전단지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아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팔리겠지 라고 했던 제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점점 자신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틈만 나면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단지 시세가 궁금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앱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매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인데 매물이 10개가 넘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집과 같은 라인 비슷한 층수인데 9억에 내놓은 집도 있었습니다. 저는 9억 2천에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200만 원 차이라고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조건이면 더 싼 집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앱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올라온 매물들이었는데 그 중에 가격을 낮춘 것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9억 3천에 내놨다가 9억 1천으로 내린 집, 9억에 내놨다가 8억 8천으로 낮춘 집, 가격을 낮춰도 팔리지 않으니까 더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단지 안벤치에 앉아 있다가 오래 알고 지낸 옆동 박 씨를 만났습니다. 박 씨도 우리 단지에서 15년 넘게 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요즘 단지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집 내놨어요. 2달째인데 연락이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2달이요? 응. 처음엔 금방 팔릴 줄 알았는데 요즘은 보러 오겠다는 사람도 없어. 박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단지 안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저기 창문마다 커튼이 쳐져 있었고 주차장은 낮인데도 차들이 꽤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팔려고 내놓은 집이 이렇게 많다는 게 그제야 실감이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다시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우리 단지 매물이 아까보다 한 개 더 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앱을 덮고 소파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팔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을 파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남들보다 더 싸게 내놓는 것. 그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들어왔고 한번 들어온 생각은 쉽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보러 오겠다는 연락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막상 날짜를 잡자고 하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같은 단지 매물들을 보다가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9억 2천에 내놨던 집이 9억으로 가격을 낮춰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처음부터 9억에 내놓은 집도 있었고 8억 9천짜리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앱을 덮었습니다. 우리 집은 아직 9억 2천이었습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 8억 9천짜리가 있는데 9억 2천짜리를 보러 올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격을 좀 낮춰야 할 것 같아.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나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9억은 받아야 하는데 그 아래로 내려가면 조금 손해를 보는 거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혼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것도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 그냥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받는 제도였습니다. 공무원 연금에 주택연금까지 합치면 생활비는 충분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둘째 결혼할 때 목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 큰아들한테 5천을 해줬는데 둘째한테 못 해주면 그게 더 마음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주택연금을 하면 매달 돈은 들어오지만 목돈을 뽑아 쓸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집이 결국은 내 것이 아니게 된다는 느낌. 30년을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란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담보로 넘기고 매달 돈을 받는다는 게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가슴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택연금 생각을 접었습니다. 결국 팔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얼마에 파느냐였습니다. 가격을 낮추면 손해를 보는 것이었고 가격을 유지하면 팔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마음이 편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은 조용했고 아파트 단지에는 드문드문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30년 전 처음 이 집에 이사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이 집이 짐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9월이 되자 재산세 두 번째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7월에 낸 것과 합쳐서 올해만 150만 원이 넘는 돈이 세금으로 빠져나간 셈이었습니다. 고지서를 받아든 날 저는 한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이 팔리지 않는 동안에도 세금은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관리비도 나왔습니다. 보험료도 나왔습니다. 생활비도 나왔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만 있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나오기 시작한 건 그달부터였습니다. 62살 생일이 지난달부터 매달 25일 처음으로 연금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반가움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연금에서 생활비를 빼고 관리비를 빼고 보험료를 빼고 세금을 월로 나눠서 빼고 나면 남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어떤 달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이 상태로 1년을 살면 저축해서 얼마를 꺼내 써야 하는지 따져봤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해마다 조금씩 저축이 줄어든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10년이면 얼마가 줄어드는지, 20년이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몸이 아프면, 간병인이라도 쓰게 되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계산기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계산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저는 응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상 앞에 앉았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눈치를 채고 있었을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다시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 매물이 아직 올라가 있었습니다. 9억 2천. 그 숫자가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9억 2천이 아니라 팔리지 않고 있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9억 아래로 어쩌면 8억 후반대로 내려야 하는 것인지, 그 선택이 손해라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팔리지 않는 채로 매달 세금과 생활비가 나가는 것도 손해였습니다. 어느 쪽이 더 큰 손해인지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냉정하게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혼자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집을 내놓은 지 2달이 다 돼가는데 팔리지 않고 저축은 조금씩 줄어가고 연금만으로는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당장 급한 생활비 압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집이 9억짜리니까
담보 대출 정도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담 창구에 앉아서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퇴직 공무원이고 연금이 매달 200만 원 나오고 집이 한 채 있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잠깐 자료를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금 소득만으로는 대출 한도가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집이 9억인데도요? 네, 집값이 아니라 소득을 보거든요. DSR 규제 때문에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넘으면 안 돼서요. DSR? 처음 듣는 말은 아니었지만 그게 저한테 해당하는 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계산을 해보더니 말했습니다. 연금 200만 원 기준으로는 많이 받기 어려우세요. 기존에 다른 대출이 없으시다고 해도 한도가 많이 제한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은행 바깥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소득이 있으시거나 다른 자산이 있으시면 달라질 수 있어요. 직원이 말을 보탰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추가 소득은 없었습니다. 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면서 저는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집이 9억이라는 사실이 은행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그게 통장 잔액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팔아야만 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상황을 정확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은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 하우스 푸어. 그 단어가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날 밤 저는 오랫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TV도 켜지 않았고 휴대폰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 집이 제 노후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잘됐다 싶었고 주변에서 부러운 눈으로 볼 때 괜히 어깨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9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 그게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행 창구 앞에 앉았을 때 저는 9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연금 200만 원짜리 노인이었습니다. 집값은 숫자였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숫자, 부동산 앱에 떠 있는 숫자였습니다. 그 숫자가 현금이 되려면 집을 팔아야 했는데 집은 팔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이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아내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이 집에서 늙어가면 되잖아요. 그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이 달리 들렸습니다. 늙어가는 것은 맞았는데 이 집이 그 늙어감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나는 부자인가? 집이 9억이니까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쓸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대출도 안 됐습니다. 매달 연금 200만 원으로 생활비와 세금을 내고 나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집값만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62살이 된 이 밤에 처음으로 몸으로 알게 됐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믿어온 것이 착각이었다는 게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착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하고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가격 좀 낮추려고요. 수화기 너머로 사장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내리실 거예요? 저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8억 5천으로 내려주세요. 전화기를 든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9억 2천에서 8억 5천으로 7천만 원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알겠다고 했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다가 눈치를 챘는지 물었습니다. 전화 어디 한 거예요? 부동산. 아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로 낮췄어요? 8억 5천.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지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멍하니 지냈습니다. 7천만 원. 그 돈이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살면서 한 번에 7천만 원을 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잃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쓸 수 없었던 돈이었습니다. 집값이 올랐지만 저는 그 돈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얻지 못한 것을 잃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던 셈이라고. 그래도 마음 한켠이 쓸쓸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러 오겠다는 분이 계세요. 저는 수화기를 쥔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격을 낮추자마자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9억 2천일 때는 2달이 지나도 오지 않던 연락이었습니다. 씁쓸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끝이 보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을 보러 온 부부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저희 집을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30년 전이 생각났습니다. 처음 이 집에 이사 왔을 때 저와 아내도 저 부부처럼 젊었습니다. 설레는 눈으로 방마다 들여다보고 창밖 풍경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기억이 올라왔다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일주일 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8억 5천.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묵직했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들고 부동산 문을 나서면서 저는 잠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나면 30년의 시간이 담긴 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 날은 11월 중순이었습니다.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30년치 살림을 하나씩 드러내는 동안 저는 빈 방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들 방이었던 곳, 명절이면 어머니가 주무시던 방, 아내와 저녁마다 앉아 차를 마시던 거실. 가구가 빠져나가고 나니 방이 생각보다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넓은 게 아니라 비어 있는 것이었는데 저는 거실 한가운데 잠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와서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새로 이사간 집은 같은 동네 24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33평에서 24평으로. 처음 짐을 들이던 날 아내는 좀 내라고 했다가 이내 그래도 아늑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나서 저는 조용히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8억 5천에서 새 집값을 빼고 이사 비용과 취득세를 정리하고 나니 2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몸이 아프면 간병비가 필요할 수도 있었고 요양원 신세를 질 날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 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통장 잔액을 보면서 가슴이 서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안도감이 왔습니다. 이 돈은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집값처럼 숫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손에 쥔 돈이었습니다. 매달 연금 200만 원이 들어오고 생활비를 내고 나서 모자라는 달에는 이 돈에서 조금씩 꺼내 쓰면 됐습니다. 풍요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새 집 창가에 의자를 하나 놓았습니다. 오전에 햇볕이 잘 드는 자리였습니다. 거기 앉아서 커피를 마시다가 문득 예전 집 창밖으로 보이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넓은 단지, 익숙한 나무들, 오래된 주차장. 그 풍경이 그리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꽤 많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있을 때는 늘 불안했습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손에 쥔 돈은 없었고 세금은 나오고 집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집이 작아졌지만 마음이 그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집이 곧 노후라고 믿었습니다. 집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집은 집일 뿐이었습니다. 거기서 살 수 있는 공간이었고
팔아야만 돈이 되는 자산이었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건 집이 아니라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사실을 62살이 돼서야 알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바꿨으니까.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한 가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집이 작아지면 삶도 작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삶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 작은 창가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버티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내려놓으시겠습니까?